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여행 다닐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부쩍이 코로나 이전의 시간을 추억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흐드러지게 핀 꽃들 속에서 혹은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그렇게 휴대전화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나와 가족, 친구들의 모습을 한 장 한 장 훑어보고 있노라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던 마음 사이로 따뜻한 만족감이, 행복감이 만져들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흔히 세월 지나면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렵고 왠지 마음까지 스산하시다면 보물찾기 하듯이 휴대전화 속에 숨겨진 따뜻한 행복의 순간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5시 브리핑에서는요,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오늘부터 시작된 방역 패스 소식,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세계적으로는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본격화된 방역 패스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직접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가짜뉴스 진짜 뉴스 속에서는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과 함께 알쏭달쏭한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겠고요.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또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5시 브리핑, 매주 이 시간 맹영균 기자 그리고 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호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호주를 국빈 방문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 보이콧에 참가라는 권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이라면서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네. 아직 대화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을 앞두고 이 베이징 올림픽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올림픽은 뭐 누가 뭐래도 잔치죠.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우리는 뭐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김영남, 김여정 등이 평창 올림픽을 방문하면서 네. 잔치 분위기를 정말 근사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정말 잔치 분위기였어요. 네. 만약에 예. 우리가 그때 북한이 안 왔다면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써 준비한 잔치는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이웃 나라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인권 문제 때문에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도 만만치 않은 인권 후진국 중에 하나고 또 미국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선택적입니다. 네. 뭐 미국만 선택적이지는 않아요. 다들 그런데 네.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거나 잘 들여다보이지 않고 네. 좀 적대적이거나 갈등 관계에 있으면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네. 근데 인권이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이었고 네. 한국 천주교회도 매우 오랫동안 대림 2주일을 인권주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계 인권 선언이 10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어간을 이제 인권주일로 기억하는 건데 인권 선언문에 이제 30개조가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또 모든 사람은 뭐 형제 자매는 하여튼 이런 표현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권을 누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딘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의 인권은 더 중요하고 미국 사람의 인권은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있어서 균형, 보편주의의 원칙을 좀 지켜야 되는 게 있고요. 그거 떠나서 그냥 인지상정으로 평창을 생각하면 된다. 네네. 이웃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면 당연히 가야 된다. 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확인한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우리랑 매우 특수한 관계잖아요. 뭐냐면 한국의 제1 수출국이죠. 그렇죠. 중국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국 덕분에 먹고 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처음 하는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중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한 입장이다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입장을 정확히 전한 밝혔어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어떤 나라도 뭐 보이콧을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전 이 문제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네. 잘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 잔치를.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예. 어길 경우에 개인과 시설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요. 방역을 위한 조치인 건 알겠는데 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이제 또 걱정이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네네. 쿠브라고 하는. 그거 있어요. 예. 그게 좀 오류가 생기면서 아, 그래요? 좀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다시 수기 장부를 꺼내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네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연일 나빠지고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인 유재석 씨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나요? 예. 예. 화이자 2차 접종까지 했는데 네. 돌파 감염으로 아. 네,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지금 소속사가 밝혔고요. 네네. 계속해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말씀드릴게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5곳에서 16종 업종으로 크게 늘었고요. 네. 뭐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손님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태료를 네. 이용자도 내고요. 사업주도 같이 냅니다. 이용자는 아하.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에 15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또 상황에 따라서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식당과 카페를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를 들어갈 때 이제 백신 패스가 없으면 못 간다. 그렇죠. 예. 모임은 이제 수도권의 경우 6인까지 가능한데요. 네.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6명이 예. 가는데 그 중에서 1명은 백신을 안 맞았어도 예. 끼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는 예.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고요.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방역 패스가 갱신이 됩니다. 네. 종교 시설의 방역 패스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네. 적용되지 않는데요. 네네. 뭐 적용되지 않는 곳이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마트, 종교시설 이런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지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방역 체계 강화를 지금 방역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10,000명, 20,000명까지도 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 인원도 축소를 하고 제한 시간도 밤 9시, 10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때 종교 시설도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가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자분들이야 뭐 미사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시는데 예.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줘야 될, 잠궈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돼서 오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 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모시고 잠시 후에 인터뷰 나눠볼 테니까요. 그때 좀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뭐 정신없는 나날이고 오늘 오후에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과태료 부담이 크니까 네네. 이미 계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오늘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글쎄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내년 초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유재석도 걸리고 손흥민도 걸렸대 뭐 이러고 이제 웃으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 2년 잡는데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차분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텐데 화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어도 연말에 친구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분노를 어느 쪽으로 이제 돌리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화살촉을 보내는 건데 이를테면 오미크론 국내 유입의 원인이 됐던 목사님 부부 같은 경우에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더라고요. 신상털기 같은 걸 하고 자식까지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물론 그 분들이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한 거는 좀 네네. 되게 유감스럽긴 해요. 네네. 그걸 잘못했지만 그 잘못과 별개로 그거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고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것과 네. 별개로 그 사람 주변 또 뭐 이렇게 신상털기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 네. 마치 희생양을 좀 찾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야만스러운 그런 게 있는 것 분위기고 같아요. 그럼 네. 모두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여당도 잘못이고 야당도 잘못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잘못이고 방역도 잘못이고 의사도 잘못이고 옆집도 간호사도 잘못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끔찍한 사태가 오니까 예.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SNS상에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이제 유럽 사회에서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맞아요, 폭력이 맞아요. 이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이 오미크론 감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부에 대해서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과거에 이런 아픔을 겪었던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에게 전 세계적으로 혹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거 저는 사실 전 주 5일째 할 때도 이제 닷새만 가면 돼? 뭐 이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 주 4일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상상만으로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유럽 일부 국가와 스타트업 등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법이 하나가 발의가 됐는데 주 32시간 근무제도 도입 법안입니다. 한 대선 후보가 120시간 근무를 언급한 것과는 좀 정반대의 논의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주 4일 근무제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사연들 중에서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맹 기자, 이게 실험이 있었는데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일단 법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미국 민주당 마크 타가노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이고요. 네. 주 32시간 근무법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3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타가노 의원의 설명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가노 의원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줄이고 있다. 건강과 그렇죠. 복지가 악화되고 급여는 좀 정체된 상태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사실 일하느라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 줄어드는 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주 4일제라는 형태로 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싫어할 것 같고. 딱 보면은 네. 뭐 생산성이 줄어들 시간적으로는 줄어들 그렇지 것으로 않겠는가. 보이는데 예. 근데 이 근무 시간 단축을 실험한 기업들은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짧은 시간에 더 집중해서 업무에 몰두했다라는 설명인데 25에서 40%까지 업무 생산성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복지 강국인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주 4일제를 실험을 했는데 뭐 유치원 교사부터 회사원, 병원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 종료 후에 10명 가운데 8명이 근무 시간이 짧은 회사로 좀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탄소 중립과 연결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현재 구조하에서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 남는 시간에 산책, 스포츠 등 저탄소 활동을 하면서 지구를 위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뭐 한국은 아직 시기상조다. 반면에 또 OECD 노동시간 항상 최상위권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옳다. 근데 주동 노동 시간은 한국이 멕시코와 더불어 1, 2위를 다툽니다. 그런가요? 가끔 2등 자리를 멕시코에 넘겨주기도 하는데 주로 1등을 하고요. 부동의 1등은 아닙니다. 2등도 합니다. 네네. 노동 시간이 많으면 뭐 좋다는 건 정말 옛날 얘기고요. 한국은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이 많지 않습니다. 봉제도 많이 안 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당 40시간인데 이걸 32시간으로 간다는 건 되게 혁신적이긴 그러게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주 48시간이 44시간, 44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토요일 날 반공일을 반공일. 네, 예. 일요일은 주일은 공일이고 네. 공휴일이고 토요일은 반만 일한다 그래서 반공일이라는 말도 옛날에 썼습니다. 12시에 퇴근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1시에 퇴근했나요? 12시, 12시였죠. 1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반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전 금요일을 약간씩 금요일에서 노동 시간을 하나씩이라도 좀 빼면 사실 저희 사무실도 금요일 오후 4시쯤은 전화가 안 오는 거 아닌가.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8시간 줄이는 거로 가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가자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할 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큰 사업장은 신속하게 빨리빨리 가는데 5인 이하라든지 또는 뭐 20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잘 못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현실적 여건이. 또 하나는 노동자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택배 같은 노동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장님인데 실제로 노동자인 분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한국이 유별나게 많은 게 아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많거나 한 게 자영업자거든요. 네네. 그리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자영업자가 많은 게 좀 이해는 됩니다. 인구도 1,000만밖에 안 되고 근데 한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는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또 하나는 네. 이게 그래서 일주일에 사흘을 놀면요. 사흘 동안 돈 쓰러 다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걷기와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걷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국으로 돈 쓰러도 다녀야 되는데 외식도 하고. 네네. 이게 사실은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나. 일반적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 쓰는 날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다는 건 네. 부담이기도 하다.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네. 노동시간 줄어야 되지만 함께 살피면서 가야 될 것도 많다. 급여 네. 체계도 좀 바꾸고 급여도 올라가면서 더 쉬라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얘기했었는데 32시간 근무를 또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간극이 참 크네요. 4배 차이. 4배 차이가 나네. 이거 보면서 약간 복지에도 좀 이 격차가 많이 느껴진다. 사실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는 우리나라보다도 연간 노동 시간이 500시간 정도 더 적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적은 나라에서는 이런 실험을 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네. 우리는 이런 논의조차 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5일 근무하기 싫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좀 박탈감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아니 듭니다. 방향은 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당 노동 시간 계속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네. 네. 맹 기자 맨날 방송 끝나고 저기 앉아가지고 막 예. 예, 남은 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 예. 나를 갑시다. 예. 예. 아, 그럼 너무 좋은데. 자, 국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만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병력이 전진 배치됐고요. 지금 국제사회의 시선이 우크라이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이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가할 경우 엄청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강력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 그리고 G7 외교장관들 다 이러고 예. 나왔는데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정보당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러시아가 병력 17만 5천 명을 동원해서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등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뭐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나토가 이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가입시키고 또 발트 3국 등을 가입시키면서 조금씩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러시아의 주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나토가 동진하면서 무기 등을 배치하고 나면 이건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무기가 배치되면 그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우린 참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1990년대 독일 통일을 좀 용인하면서 나토가 더 동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런 게 러시아의 좀 주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인에게는 언젠가는 옛 그 제국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동생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제 우크라이나를 언급을 했고요. 예, 주일 네. 3종기도 후에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를 했고요. 무기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번 성탄절에 이 우크라이나에 좀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창익 국장님. 그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었죠. 근데 미국 편은 저 말씀하신 나토가 있었던 거고요. 소련 편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90년부터 냉전이 해체되고 나중에 91년 소련 해체까지 가는데 90년 독일이 이제 통일할 때 통일이라는 게 흡수 통일이었고 네. 그러니까 바르샤바 체제가 나토 체제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당시에 고르바초프 뭐 다 기억나시죠? 용인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을 넘지 말아야 했는데 네. 뭐 선 넘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니까 미국 쪽에서 같이 한번 뭐 이후의 삶을 모색해 보고 싶은 나라들이 많고 근데 구소련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군소국가들이 많습니다. 인구도 네네. 적고 뭐 경제적으로도 OECD에 막 가입하긴 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원리로도 미국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련이 굉장히 커다란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게 맞고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형제로 생각하든지 속국으로 생각하든지 하여튼 우리 땅 우리 거였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비록 말 수준이지만 말폭탄을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거다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도 네네.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강경한 말 뒤에는 강경한 행동이 따라오기 마련이어서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대혼란이 되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 인류의 마음이 교황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면 러시아도 굉장히 잘못한 게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잘 못 풀었어요. 그러면 형제답게 좀 사이좋게 지내고 돕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안에서 뭐 내전을 뭐 촉발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네네. 형다운 무슨 가족다운 뭐 이런 역할은 전혀 못했습니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우리가 너보다 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이건 미국과 러시아 둘 다 자제해야 되지만 특히 러시아가 물리적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국제사회 평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네. 자, 끝으로 매년 연말에 발표되는 사자성어입니다. 교수들이 한국 사회를 묘소 동처 이 말에 빗대었습니다. 네, 묘소 동처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네. 도둑을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 이런 비유입니다. 묘소 동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오 국장님? 아니 뭐 그거죠. 쥐가 뭐 쌀독이라도 털면 고양이가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예, 다 식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뭐 검찰도 그렇고 네. 경찰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에서도 돈 먹는 사람들 보니까 뭐 검찰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또 법원에서 오래 일하고 영향력 큰 사람, 판사, 검사, 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균형을 잡아 주기는커녕 또는 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자기가 부패 세력이 되잖아요. 원래 부패라는 게 권력을 쓸만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 매기는 거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돈을 뿌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역할이 지금 혼란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질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매번 교수신문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잘 모르는 글자들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가지고는 이걸 한자로 어떻게 쓰나 하는 생각에 저는 네. 사로잡혔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잠깐. 이런 네. 것도 있구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묘소 동처. 예. 자, 우창익 국장님 그리고 매영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이혜은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참치 좋아하세요? 참치요. 네. 너무 좋아하죠. 회로도 먹고 캔으로도 네. 먹고 맛있는 참치. 네, 여기서 딱 6시에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참치 먹고 싶네요. 네, 갑자기, 그런데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슈퍼 참치가 인기입니다. 우리의 자랑. BTS의 멤버 진이 네. 슈퍼 참치라는 1분 정도의 짧은 자작곡을 공개했어요. 슈퍼 참치란 노래를 발표했어요. 네, 그렇죠. 이 유튜브 방탄TV에 진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지난 4일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조회수가 3천만 회를 향해 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귀여운 율동이 곁들여진 노래라서 그런지 네. 지금 미국 유치원에서는 아기 상어보다 슈퍼 참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대박 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네, 예. 지금 벌써 유튜브에 밈으로 이렇게 어허. 챌린지처럼 막 깔리고 있어요. 네, 안무 그 카피라고 하나요? 네네네네. 네, 그런 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뭐 BTS가 했다 하면 그냥 무조건 뜨는 분위기군요. 그쵸.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네. 일본의 일부 누리꾼들이 어처구니 없는 논란을 끌고 들어와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일본 누리꾼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요. 바로 노래 가사 동해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부분입니다. 네. 이쯤 되니까 어떤 부분을 걸고 또 넘어졌는지. 이 동해에 들어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일본 아하. 일부 누리꾼들은요. 우리의 동해를 두고 일본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면서 슈퍼 참치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서해, 일본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본 예. 누리꾼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죠. 네네. 네,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너무나 바쁜 BTS인데 네네. 이런 논란까지 생겨서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직접 네.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우선 서 교수는 슈퍼 참칙 속 동해 가사가 가사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저격은 BTS의 세계적인 파급력과 동해의 병기 표기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팩트 폭행을 날렸고요. 네. 현재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지도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동해와 일본의 표기를 병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지난해 11월 국제수로기구가 디지털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고유 번호를 표기하기로 한 결정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9개 언어로 만들어서 국제 홍보전에 나섰다면서 일본 누리꾼들과 정부가 동해 병기 표기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는 이때가 네. 바로 전 세계에 동해를 알릴 적기라고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BTS의 B가 얼마나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논란이 아니라 이게 가장 큰 홍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해, 예, 거기에서 발끈하는 일본,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네, 예, 사실상 돕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BTS가 어쨌든 뭐 대단한 역할들을 계속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아유, 치킨 값이 또 오릅니다. 아, 네. 네, 지난번에 그 교촌 치킨이 올라갔다고. 네, 예. 뉴스초이스에서 전해드린 적이 네네. 있는데 지난번 인상 발표 때는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던 BHC도 치킨값을 결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약 20일 만에 입장 변화인데요. BHC 메뉴 가격은 평균 7.8% 수준으로 상향이 되고요. 가격 인상 시점은 오는 20일입니다. 우선 해바라기 후라이드가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2,000원 오르고요. 네. 뿌링클이나 골드킹 같은 대표 메뉴들은 1,000원이 오릅니다. 네. 최근 출시한 메뉴들은 가격 인상에서 우선 제외됐고요. 이번 조정은 지난 7일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의 회의에서 가맹점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인건비와 배달료 상승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증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가맹점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판단하에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맹점들은 힘들어서 할 수 없다.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이고 네. 또 받아들인 것이고 올라가는데 야, 이거 지금 말 그대로 치킨이 그냥 2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가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그나마 이 브랜드 중에 BBQ는 지난 2018년 인상 이후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는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런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누리꾼들은 결국 브랜드 치킨이 또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에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해도 결국에는 또 사 먹겠지. 또 닭 한 마리를 2만 원 주고 먹는 시대가 왔다. 이제 닭을 끊어야 할 때. 이런 의견들이 눈에 띄었고요. 또 요즘 동네 치킨 7,000원 돈에 먹을 수 있다. 또는 마리당 가격이 더 저렴한 2마리 치킨 먹을 거다라면서 시야를 넓히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치킨은 생활인 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초이스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시작되고 참 고마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가장 먼저 의료 현장에서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500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방역 패스 본격화에 소상공인들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 대신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그런 말이 참 마음을 짠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자, 새로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표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손실보상과 관련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대건 안드레아시네요. 네. 한 30년 됐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30년 아주 30년 전에 그러면은 영세를 처음으로. 네, 제가 네. 저 사목회 기획분과장도 했고요. 네네네. 사목회 청년 부분과장도 하고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확 와닿으면서 저는 또 청년 분과장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네. 반갑고요, 의원님. 일단은 지난주에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번 발의된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현실적인 손실보상 방법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좀 반영한 그런 발의였죠. 이제 두 가지의 불만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손실보상,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좀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손실보상을 기준을 정하는데
임대료는 포함이 되는데 관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인건비에서도 아르바이트 비용은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네네. 실제로 손해 본 비용이 적정하게 보상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네네. 일단 그거는 이제 법률 사항은 아닙니다만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조금 더 보상의 기준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네네네. 봐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네. 소위 시간 제한 업종은 포함이 됐는데 인원 제한 업종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네. 이번에 인원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규정에 포함을 하자고 제가 입법을 새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정부가 마련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보면요, 손실보상 대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인원 제한 조치와 업종만 포함시키면 되는 게 아닌지, 어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새로운 법적 접근이 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손실보상법이 감염병 관리법 49조 1항 2호를 따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1항 2호에 따르면 시간 제한 업종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원 제한 업종은 규정을 다른 걸 적용하다 보니까 네네. 그 전자가 해결이 안 되면 후자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네. 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감염병 관리법 지침을 좀 개정하고 그리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네네. 정부가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서 아하. 저희가 이번에 입법을 통해서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의견을 드리고 정부가 이제 스스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계속 뒤로 미루면 입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려고 입법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게 관련법대로라면 보상법 시행 이전의 피해도 혹시 소급 적용 이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이제 헌법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소급해서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손실보상법 제정할 때도 코로나의 시작 시점부터 지원하자는 의견 때문에 그 법안 통과가 지연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하면 적어도 이제 시간 제한 업종의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하고 야당 측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이야기들 결과적으로는 재정 여력입니다. 예. 사실 이게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 50조 원 얘기도 하고 김종인 100조도 나오고. 위원장은 뭐 100조 얘기도 하는 마당이라 네네. 그에 비하면 뭐 이 예산을 못할 바는 없는데 네네. 다만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이 집권하면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네. 여당이 혼자 추경안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대선을 코앞에 두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 편성한다는 게 또 여러모로 야당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추경 편성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이제 야당이 사실상 뭐 집권 후에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는 우선 기존의 손실보상법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게 있고 네.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도 좀 있고요. 또 재난기금도 좀 있고 하니만큼 기왕에 정부의 현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딱딱 긁어 모아서 할 수 있는 한 하고 네네. 그럼에도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경 편성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 먼저 설득하고 진행해야 된다. 여당의 정부 설득이 먼저냐 아니면은 여야 간의 합의가 먼저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주자. 네. 근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세계 초유의 실험인데요. 국민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 국민 주머니를 거쳐서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혜택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급할 때마다 경제 양극화도 많이 들어들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그 예산이 10조 원에서 15조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편성할 때도 야당이 계속 무슨 대선 앞두고 무슨 퍼주기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만약에 정부 여당과 정부와 여당이 이 추경안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면 또 야당이 아마 그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대선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을 구제하자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여당이 먼저 편성해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50조, 100조 얘기는 야당이 꺼낸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게 국민적으로 필요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자 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에서 발표한 이슈나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매크로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적 경제성 영향이라는 보고서인데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 타령에 가계 부채만 늘렸다라는 그런 또 쓴소리도 하면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정책 당국의 의식 변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OECD 국가의 국가 부채는 평균해서 80에서 110 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 부채는 50%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하면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소위 가계 부채, 개인 부채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일종의 재정이 건전한 대신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 국가가 이제 부채 걱정을 하면서 그 부채를 다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게 옳은가에 네네.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무슨 은행 대출 방식보다는 국가가 조금 빚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면 타당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손실보상 문제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20대 대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조 50조,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100조. 예, 추경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다. 손실보상 100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집권할 때의 방안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뭐 100조, 50조 이게 워낙에 큰 숫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한 발 물러났다가 예. 이게 아니면 말고식인데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 박근혜 대선 후보 시절에 소위 경제민주화를 주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경제민주화 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말로 약속하지 말고 기왕에 약속했으면 지금 당장 해보자. 그리고 그 공약의 브랜드는 다 당신들 가져라. 다만 내가 당선되면 할게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서민들의 고통이 따르니까 지금 당장 해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공약의 진실성 여부가 조금 훼손되는 거 아닌가. 과거 경제민주화 공약도 거품처럼 사라졌던 거와 같이 네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이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장동 특검인데, 대장동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여야가 모두 특검을 하자는 쪽이고 네네. 저희로서도 조건 없이 성역 없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장동 비리가 시작된 이제 최초의 시발점이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중간에 전체를 다 민영화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고 또 하나은행 컨소시엄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정말로 쥐꼬리만큼 배당하고 화천대유가 모든 걸 가져가는 과정에서의 의혹도 있으니만큼 다 포함해서 하자 성역 없이 네네.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저쪽은 성역 없이 다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누가 특검을 거부하는지 좀 음. 약간 헷갈립니다. 네네. 자, 뭐 끝으로 대선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전두환의 경제 성과 발언 논란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의 구테타와 5.18 관련 발언과는 또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소위 올와 나싱이냐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에 따라서 그 90을 잘하고 10을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고 10을 잘하고 90을 못한 분도 있고 네네. 그 대표적으로 갈리는 게 박정희 대통령 경우에 되게 이제 3대 7, 7대 3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재명 평가하기 후보 나름이고요. 예, 그거는. 평가하기 나름이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가졌던 취지 그러니까 사실상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3조 호황기의 경제적인 관리 측면만큼은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99를 못했어도 일의 성과는 있는 거다. 그런 정도로의 얘기를 한 건데 네네. 그걸 마치 이제 뭐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네. 당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5.18하고 군사 쿠데타 빼놓고는 거의 다 잘한 다 것처럼 일단 얘기했잖아요. 잘했다. 예, 그런 이제 표현이 그런 있었죠. 맥락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코로나19 방역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관련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진짜뉴스 시간입니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아직 스튜디오에는 전화 연결로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또 팩트 체크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화로 또 대화를 나눠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택시 안 잡힌다. 그다음에 대리 기사님 잘 안 오신다. 그러면 이제 킥보드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했을 때 자동차하고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좀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이 되는 거냐?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전민기 팀장님이 저보다 조금 어리신 걸로 알아서 이거 킥보드 탈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뭐 비슷하고만 뭐. 예. 저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네. 요즘 이 길거리에서 킥보드 타는 분들 참 많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전동 킥보드 이용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2017년에는 이게 한 7만 5천 대였다 이렇게 집계를 했었는데 2022년까지 20만 대로 늘어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14년쯤에 국내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공유 킥보드 업체만 지금 15개가 넘고요. 이용자만 따졌을 때는 115만 명 될 정도로 이제는 사실은 일상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중교통 이용 꺼리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이 이용 방법도 굉장히 쉽고 요금도 싸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상적인 그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유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 보니까는 공유 업체만 15개가 이상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일단은
운전면허가 있어야지만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억나는 게 청소년들도 그냥 무조건 가서 뽑아서 쓸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관련법이 처음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몇 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 이용 자격은 지금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기준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몇 차례 바뀌게 되는데 네. 도입 초기에는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소형 오토바이로 이 전동 킥보드가 분류가 돼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네. 지난해 5월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했던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여기서 분류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전거하고 비슷한 교통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건 이제 이 전동 킥보드 산업을 좀 활성화해 보자. 근데 작년 12월에 해당 개정안이 다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 이거 타는 거에 대해서 좀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5월부터는 만 16세 이상만이 딸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시. 네네네. 그래서 현재 운전면허나 이 원동기 면허 없이 타시면은 무면허 운전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모르고 계세요. 중간에 한번 바뀐 것만 아시는 분들은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업데이트가 안 된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운전면허가 있든지 아니면은 원동기 면허라는 또 면허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게 좀 흥미로웠어요.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인가, 처벌을 받는 것인가. 왠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이게 이제 행사처분하고 형사처벌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전동 킥보드 운행에 면허가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처벌을 받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처분 있고 형사처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하고 자전거를 비롯해서 어떤 교통수단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받는 행정처분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은 면허가 정지돼요. 그리고 벌점 100점 받습니다. 아하.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역시나 면허가 취소돼요. 네. 그래서 이 93조 1항 1호를 보면은 이때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운전면허라는 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시면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자동차 면허까지,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까지만 있으면 이 오토바이죠. 예, 면허가 한꺼번에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음주 측정 거부에도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받습니다. 네. 운전면허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돼요. 네. 킥보드 타다가 경찰 아저씨 앞에서 이렇게 음주 테스트하고 있는, 검사받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려지네요. 이제 연말 돼서.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뭐 윤창호법도 있고요, 민식이법도 있고 이게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일단 행정처분은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은 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규정하는 형사처벌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는 자동차처럼 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서 적발되면은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은 13만 원이 부과되고요. 이거 거절하면은 벌금형 받을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 전동 킥보드 타다가 단순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자동차와 달리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지는 않게 돼요. 다만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이른바 윤창호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 특가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킥보드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혹시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는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도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역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숨지게 될 경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최고 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최근에 경찰청 데이터 보니까 지난달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83건이나 되더라고요. 아하. 단속 처음 시작한 5월에 118건이었는데 지금 3배 넘게 증가한 걸 보니까 네. 이런 처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생활화가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따지다 보니까 그냥 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방법을 떠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예.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결론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엄중히 처벌받고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이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인명피해 사고 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그냥 음주운전만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하고 다른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자동차랑 똑같이 돼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행 최근에 택시기사 부족 현상으로 한밤중에 택시 잡기 어려워지면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음주운전 처벌,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같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가짜뉴스 진짜뉴스 전민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을 여는 월요일입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 준비한 모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은 시간도 주님의 평화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종인, 맹형균, 김정아, 기술의 김항성, 작가 이지혜, 저는 진행의 이기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PBC FM